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이렇게 만산 70 차량에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낯선 것들의 매력입니다. 낯선 것들이 뭐죠? 낯설면 우리가 어떤가요? 긴장하죠. 근데 젊었을 때는 낯선 것은 호기심으로 설레고 그러죠.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낯선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낯선 사람도 초청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젊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가 큰데요. 주로 저는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직업 교육을 도와주라고 해서 보츠와나, 나미비아, 잠비아, 말라위, 콩고 이렇게 5군데 있었습니다. 남쪽은 저희하고 주로 교류가 없었고요. 주로 이집트라든가 이쪽으로는 우리가 건설 현장이 많이 몇 군데를 파견했었었는데 남부는 교류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를 파견을 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참을 14시간을 날아가면 아프리카 제가 가고자 하는 콩고 공항에 막 도착했을 때 제가 비행기 프로피터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3년을 이렇게 생활을 했고요. 내려서 풍광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말라위의 석양 사진입니다. 나무가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나무하고는 이 수정이 좀 다릅니다. 석양은 우리나라든 아프리카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2013년 2월에 공항 착륙하면서 바로 공항 주변에 있는 전락들입니다. 대략 집 구조를 아시겠죠? 아프리카의 부신들인데 대략 이랬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말라위, 잠비아 그 국가들의 수도에 가면 그 수도 크기가 아마 정읍시만 하지 않았을까, 정읍시보다 조금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면은 그 당시 우리 정부가 100억이나 지원 자금을 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장차관님들 인사하고 행사 시작 앞서서 이제 기념사진 찍고 했던 여기 매우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이거는 잠비아, 그다음 이거는 콩고, 조금 다릅니다. 콩고군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콩고에서 실제 이런 일을 합니다. 아프리카 직원들 모두 모아놓고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과정을 연수를 하고 실제 만드는 작업을 했거든요. 아프리카는 학생들이 교과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영국에서 찍어주거나 아니면 없이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화폐, 돈도 사실은 식민 종주국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그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들고 나간 것을 반드시 체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교과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도 이제 방문을 하고요. 교장 선생님 같이.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실제 교과서를 만드는 데서 팀별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있을 때 10년 전입니다만 정전이 1시간에 한 번씩 정전이 되더라고요. 발전 시설이 사실 좀 안 좋아서 돌아오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얼굴이 검으셔갖고 이게 정전이 되면
이제 우리는 그나마 희미하게 얼굴이 보이는데 예. 지금 조금 좋아졌습니다. 여기는 나미비아입니다. 나미비아의 경우는 백인들이 보이죠. 여기 나미비아 이 학생의 경우는 놀라웠어요. 나미비아가 아프리카 남부의 서쪽에 있는데 이 학생은 거기에 인턴을 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유학생인데 아프리카까지 인턴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생 놀라운 거죠. 진실성.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갔던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인턴을 왔습니다. 이렇게 국제기구, 유네스코, 유엔 되는 국제기구에 인턴을 하게 되면 국제기구 취업하는 데 훨씬 더 커리어상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학생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나미비아 이렇게 백인들이 꽤 있는데요. 나미비아는 94년에 독립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시기를 5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 해방하던 그 즈음에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나미비아는 94년에 독립했습니다. 최근에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나미비아 대학들을 방문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한 기기들 활용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러고서 식사 시간에 봤더니 이 또한 낯선 것들입니다. 오늘 주제가 낯선 것들이잖아요. 이게 보이시죠? 우리 번데기 같은 애벌레를 주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아주 담백합니다. 말려서 튀겨서. 그래서 이거는 카사바를 버무린 거, 쌀, 그 다음에 지금 바나나 구운 거. 바나나 구워서 항상 먹으면 독소도 없고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제가 먹었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프리카는 54개 국가입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건 54개 국가고 아프리카 연합에서 인정하는 건 55개인데요. 유엔에서는 아프리카가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큰 땅을 크게 나누어서 나눠 가졌거든요. 그래서 54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30에서 50개의 부족들이 묶여 있어요. 언어가 30개 이상 되는 다른 부족들을 한 국가로 묶어놓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는 자꾸 분열돼서 나라를 서로 세우려고 하는데 유엔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4개로 지금 딱 묶여 있고요. 이제 아프리카 자연 풍경을 보셨죠. 근데 저기에서 제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찍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원할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차마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풍경만 찍었죠.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요. 54개 국가 중에 약 20개 정도가 20년 이상의 장기 집권 독재 국가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25년 기준이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 집권,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국가가 22개, 30년 이상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나라가 8개, 6개. 사실은 거의 장기 집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프리카 남부 쪽에 지속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 인터넷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부족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상황은 인터넷 보급률입니다. 보급률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체가 술렁이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 자꾸 일어납니다. 북부에서 혁명이 남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말씀드릴 결론은 제가 나미비아, 말라이, 잠비아, 보츠와나, 콩고를 돌아다니면서 그 현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친해지고 하는 가운데 왜 당신의 나라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지? 그 배경이 뭐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우리도 불안하거든.
북부처럼 혁명이 여기서도 일어날까봐 불안하거든. 그래서 소외된 부족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혁명을 다소나마 지연시키는 것, 예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 이 목적을 이뤘습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의 경우도 이렇게 인터넷의 영향에 의해서 사실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직업교육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적은 사실은 북부하고는 이미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남부하고 교류가 없는 가운데 그것을 특이한 터가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프리카를 3년간 돌아다녔었습니다. 제가 매년 했던 일이 아프리카 장차관님들을 모시고 5개 국가 장차관님 모시고 한국에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국에 와서 여기 전북 교육청에도 왔었고 그 다음에 다른 교육 시설을 많이 이제 순회해서 했는데 그분들의 호텔에 딱 모시고 오면은 서울의 호텔에 모시고 오면 다음날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질문, 저에게 공통적으로 이 호텔 누구 거예요? 중국인들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무슨 풍덩지 같은 소리시지? 그래서 배경을 알아봤더니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사회 간접 자본은 인도가 잡고 있습니다. 호텔을 등등 비롯해서 영국이 아프리카를 통치할 때 인도인들을 데려다가 주로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디 선생마저도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 와서 여기서 남아프리카 거기서 변호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인도가 잡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한국도 아마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 사회 간접 자본을 다 갖고 있겠지 생각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대학이 많죠? 6.25 전쟁 이후에 정부 재정이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학교가 많을 수가 있죠? 그건 질문이었습니다. 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봤더니 아프리카에는 사립학교가 없습니다. 왜? 주로 유럽의 식민지였잖아요. 유럽에 있어서 교육시설은 전부 국가가 책임집니다. 대학까지도 국립 위주거든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대학에 갈 수 있는 권리는 시민의 권리는 국가가 보장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국가가 지원합니다. 사립학교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도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사립학교라든가 민간이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위 같은 경우는 중학생의 30%밖에 중학교 학년기 학생의 30%밖에 졸업을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밖에 놀고 있죠.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콩나물 시를 교실에서 교육이 지대하면 어쨌든 간에 일단 학교에 넣어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접근이 다르죠. 그럼 우리 그 학교는 다 어디서 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는 다 어디서 왔습니까? 사립에서 왔어요. 민간 자본에서 왔어요. 많은 분들이 농지를 안정해서 사립학교 법인을 만들고 해서 교육에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전북만 하더라도 사립고등학교 50%가 넘어요. 그렇죠? 전북 전남에 제일 많아요. 농지가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85%가 사립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점점 사립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립이 지금 점점 통합해서 없애버리고 있거든요. 예. 그때 저는 우리나라가 사립에 의해서 인간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이 됐구나 이런 것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소수만 교육을 받아요. 소수만 교육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50개 부족이 있는데 50개 부족 중에 한두 부족이 정권을 잡고 20년에서 30년을 갑니다. 자기 부족만 계속 키우죠. 나머지는 계속 교육을 받지 못하죠. 그럼 사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영원하게 되죠. 그렇죠? 영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교육을 한다는, 물론 거기 장관님께 여쭤봐요.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어렵고 국가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분들은 옥스퍼드에서 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트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끝나고 돌아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일본 식민지였지. 그 이후에 근대 교육은, 학교는 사실 일제시대 때도 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물러나고 난 뒤에 우리가 얼마나 그 일본으로부터 사실 많은 걸 이렇게 좀 회복하고 벗어났나 생각을 해봐요. 엘리트 학교? 예. 우리 여기에서도 상상고를 비롯해서 특목고 등등 폐지를 해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된다 논쟁이 많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학교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도 우수한 학교가 있어야 되죠. 문제는 아프리카의 경우처럼 공통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특정 학교가 계속 좋고 나머지가 분리돼서 나왔을 경우에 그 엘리트가 과연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는 장담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특목고 내지는 일부 엘리트 학교의 경우에 이걸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일상적인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흔하고 뻔한 게 시간이죠. 오늘이 지나면 내일 오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옵니다. 이렇게 낯설지 않은 게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두 종류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런 강연, 공무원 강연, 여기저기 대학에 가서 돈 주고 듣는 강연, 많은 강연이 있었습니다만 딱 하나 정말 좋았던 강연이 있어서 평생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두 종류가 있고요. 그냥 시계처럼 물리적으로 그냥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시간이 있고, 이것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서 정말 길게 느끼는 시간, 아니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과 같이 행복하게 지나는 가운데 손살같이 지나는 시간,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주관적인 시간이 있답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아프리카 원주민 선식 사진입니다. 아프리카에는 특별한 교육이 없는 구조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선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숙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끌어서. 아이들이 14살, 15살 되면 아이들을 모두 납치해버립니다. 그 부족의 추장과 일련의 어른들이 부모들과 나름대로 짜고 5월 모시에 성인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부모들한테 통지를 하고 밤중에 난입해서 아이들을 무력으로 다 끌고 가죠. 그때 어린 아이들은 누구한테 갑니까? 부모들한테 가죠. 근데 부모들이 보호해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가운데 부모들은 무력에 대해서 탑없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것에도 아이들이 깨는 거죠. 부모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하나 깨지고, 아이들이 납치돼서 한 달 동안 가면을 쓰는 어른들한테 교육을 받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죠. 그동안 마을에서는 그 아이의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그 아이는 죽었다고 해서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성인식, 훈련이 끝낸 부족들의 경우는 이제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훈련을 끝내고 모두 가면을 벗죠. 근데 가면을 보면 이미 촌장 어르신이고 다 알지만 에게 우리 촌장님이셨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아이들은 돌아와서 옛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완전히 그 시간을 끊어서 다른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걸 많이 하죠. 비슷한 게 있죠. 뭐예요? 생일잔치. 그 다음에 우리가 관원상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 사실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식을 치름으로써 큰 충격으로 승화시키죠. 그렇죠? 예.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그냥 태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을 잔치를 하고 또 백일 잔치를 하고 이렇게 1년마다 또 생일 잔치를 하고 시간을 끌어요.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시간을 끊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지. 그래서 이벤트 전후를 나누죠. 예. 저 서울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복잡해요. 거미줄 같습니다. 지형을 따라서 산을 피하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추상화한 전철 지도가 있습니다. 예. 조금 나아졌죠. 저보다는. 순환선이 2호선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작년부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동그랗게 만들어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디자인을 완전히 추상화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누가 만들었는지 왜 저게 만들어지게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저 정도로 자잘한 것, 군더더기 없이 사람을 다 떼내고 정말 수상적으로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정말 멋진 시라고 생각을 해요. 시도 아주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엑기스만 뽑아내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시로 보였습니다. 지구가 언제 태어났어요? 지구가 45억 년 전이죠. 그 다음에 생물이 태어난 건 38억 년 전입니다. 그리고 약 12억 년 전까지는 하더라도 무성생식을 했어요. 계속. 그런데 무성생식은 뭐가 취약하냐면 한번 질병에 걸리거나 외부침이 있으면 한꺼번에 싹 죽어버려요. 그래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지구의 생명체 유성생식으로 바꿨어요. 남녀 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녀 구분이 있으면서 계속 멀리 있는 DNA하고 섞어서 다양한 잡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체 차이. 예, 다양한 잡종을 만들어서 생존하게 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익숙해지면 나이가 들고 익숙해지면 사실 유유상장으로 가기가 쉬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다양성 갖고 어려워서 발전을 포기하는 거죠. 이제 후세들에게 맡기고 이제 발전을 포기하는 건데 사실은 낯선 것과 계속적으로 어색함을 극복하고 접촉해 나가는 것, 그 용기,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예. 아까 매미 말씀드렸어요. 예. 매미 일주일 나와서 그 고통 속에서 다른 멀리 있는 매미하고 교미하려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유방, 한나라 고조 유방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항우와 유방 얘기를 많이 할 때 왜 유방이 이겼다냐 할 때 사실은 그 얘기를 하죠. 유방이 유연하고 부하들을 잘 다루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방의 경우에 사실은 잠놈들하고 잘 놀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우는 자기가 똑똑해서 모든 걸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지만 유방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재를 썼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예, 우리나라 살림평가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산에 나무를 심을 때 사실 잡종으로 많이 심거든요. 이것도 심었다, 저것도 심었다. 도백이 바뀌면 어떤 나무가 좋으니 어떤 나무를 심어 이런 식으로 나무 수종이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계획적으로 정말 나무를 잣나무, 벚나무 이렇게 심다 보니까 나무가 섞이질 않아서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획일성보다는 각 좀 다른 것은 다르게 행정에서 좀 처리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관료제는 뭐든지 완벽하게 획일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우리 행정이 좀 더 선진화되면 다양한 것은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극단적인 것은 히틀러도 그렇고, 예. 크메르르도 그렇고, 획일된 잣대로 정말 강한 신용으로 이렇게 나라를 풍지박산을 만드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도덕적인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 신념이 강한 사람의 경우는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예. 그 신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에 내란 때에도 일부 군인의 경우는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이 큰 힘이 됐는데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조직, 제도, 틀, 규범 속에서 기계적 역할을 충실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체는 망칩니다. 국가를. 우리가 교육하는 데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일제 목적은 뭐였습니까? 일제시대 교육 목적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탈피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교육과정 개편이 아직도 교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앞으로 우리 숙제입니다. 네. 우리가 초중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중요한 교육의 지침이 되는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인간상이 뭡니까? 인간상 1번이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 두고 있어요. 나를 바로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자아에 대한 인식, 나의 중요성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어떻게 화합하고 공동체 잘 살 것인가, 질서, 사회가 먼저 나옵니다. 그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제를 벗어나고 군사정부가 들어오고 하면서 사실 저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과정, 키우고자 하는 인간상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이건 꼭 저희가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익숙한 것은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낯선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갈등의 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불확실하고 갈등을 회피하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회피해서 획일적인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예.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가는 곳만 가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존경하는 것이 이렇게 저처럼 낯선 사람도 초대해 주시고, 예, 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초대해 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 책 자체를 많이 읽고 난 뒤에 제 생각이에요. 마음속에 4가지의 괴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념을 계속 강화시키고 누적하다 보면 사실은 국민들이 하는 소리를 잘 안 듣게 돼요. 예. 확신과 자만을 하게 되죠. 그건 뭐예요? 나르시즘이죠. 사실은 이 나르시즘은 덫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신념은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시간이 흘수록 강화돼서 그걸 벗어나는 거죠. 예, 특정 종교로 빠지는 것도 그런 거라고 봅니다. 나르시즘. 그리고 또 하나. 경험이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나라 밖을 조금만 벗어나도 고추가 단연승을 심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본 경험은 사실 이 한정된 틀레에서만 가능하지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경험이 쌓일수록 반복할수록 자기가 본 것이 많을수록 거기에 덫에 빠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예요? 메두사가 어떻죠? 메두사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사고는 멈춥니다. 사고와 몸이 멈추죠. 굳어져 버리죠. 그래서는 메두사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시간을 주고 생각할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많은 정보를 주면서 교육을 한 것은 아이들의 판단 여지를 빼앗는 일방적 정보만 주는 것, 폐쇄적 교실 속에서 가르치는 것, 그건 사실은 쇠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세이렌 것처럼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세이렌이 동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나 관료 속에서 틀에 잡혀서 주관적인 인간성의 바탕을 준 고민 없이 제도나 권위에 사로잡힌 기술관리의 경우는 사실 영화 보면 강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거의 강시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 속에서 살면서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낯선 것은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설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